먹이하고 생태 피라미드 봅시다.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는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생물들은요, 서로 먹이 관계로, 즉 먹히는 피식자와 먹는 포식자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피식과 포식도 서로 무슨 관계? 상호 작용을 해주는 관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나타낸 걸 먹이 사슬이라고 해요. 즉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연속적인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거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이 먹이 사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내져 있는 거를 바로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더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종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거미가 나비, 송충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충이가 다 멸종이 돼서 없어지다고 하더라도 대체 먹이인 나비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이, 특정 종이, 어떤 종이 많아지든지 아니면 적어지더라도 대체 먹이가 있으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복잡하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안정된 생태계고,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잘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에너지는 항상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흐른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필요한 양분은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여기서 처음에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먹이 사슬을 따라서 하위 영양 단계에서, 그러니까 1차 소비자에서 2차, 3차 최종 소비자까지 상위 영양 단계로 지속적으로 이동을 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위 영양 단계가 가진 에너지의 일부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상위 영양 단계로. 즉 에너지 일부는 얘도 스스로 세포 호흡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체온을 유지하면서 열 에너지 형태로 어떻게 돼요? 외부로 방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보면 스스로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양분을 일부를 호흡을 통해서 스스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생산자가 말라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사, 그 다음 낙엽, 그 다음에 사체가 돼서 죽게 되면 걔네들은 분해자한테로 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일부만 어떻게 돼요? 1차 소비자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하는 이 에너지 양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식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1차 소비자가 또는 소비자가 먹은 양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섭식량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의 섭식량은 하위 영양 단계의 피식량, 잡아먹힌 양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또 자기가 쓰고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보내고, 다시 일부는 쓰고 상위 영양 단계로 보내기 때문에, 즉 생산자에서 이렇게 최종 소비자로 가면서 보면은 이동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의 총량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점점 어떻게 된다? 이동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자가 어쨌든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야 돼요. 유기물을 합성을 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서, 외부에서 뭐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됩니까? 태양 에너지, 태양 빛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생산자가 과합성을 통해
양분을 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계속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양에 대해서 이게 그 영양 단계별로 분류를 해놓은 생태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은 생태계에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까지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의 양, 그다음에 개체 수, 그다음에는 생체량을 차례로 쌓아 올린 거예요. 생체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각 개체군의 총 질량이에요. 네, 각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총 질량을 생체량이라고 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피식자가 많아야 돼요? 포식자가 많아야 돼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포식자가 많으면 피식자가 어떻게 돼요? 다 씨가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피식자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위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많아야 하고 개체수가 많은 만큼 에너지 양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체량도 개체수가 적고 몸집이 물론 크긴 하겠지만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생체량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에너지 양, 개체수, 생체량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에너지 피라미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태계의 평형 보면은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의 변동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군집을 구성을 하는 개체군 사이의 먹이 관계는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쳐요. 즉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는 항상 누가 많아야 된다? 피식자가 많아야 되고 두 개체군의 개체수는 주기적으로 변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식자가 늘어나면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뭐도 늘어나게 돼요? 포식자가 늘어나요. 그럼 포식자가 늘어나면 포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먹이가 줄어들겠죠. 그럼 피식자가 줄어들고 피식자가 줄어들면 먹이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포식자도 줄어들고 다시 포식자가 줄어들면 피식자가 늘어나고 하는 이 과정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토끼가 여기서 뭐가 돼요? 피식자. 스라소니가 포식자. 그러니까 이 개체수가 계속 어떻게 돼요?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게 된다. 근데 항상 뭐가 많다? 포식자의 개체수가 피식자보다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태계의 평형은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먹이 관계에 따라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유지가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먹이 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됩니까? 잘 유지가 됩니다. 왜? 한 개체수가 갑자기 이 개체수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더라도 대체 먹이가 있고, 그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한 종이 절멸되거나 해서 대체 먹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개체도 같이 죽는단 말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먹이가 하나만 먹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거 안 먹는 애들. 누구? 대표적으로 코알라.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 잎만 먹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잎은 아예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칼립투스 나무가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어버리면 코알라도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인 단순한 생태계보다는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가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이 안정된 상태를 어떻게 된다? 잘 유지해 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개념 속속 풀이 해봅시다. 자, 1번은 O, X, X, O, X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안정된 생태계의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낸 건데, 이와 같이 생태계에서 하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그 수량이 줄어드는 거 세 가지는 일단은 뭐예요? 에너지. 그죠? 개체수, 생체량. 예, 이렇게 세 가지는 예,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안정된 생태계는 환경이 일시적으로 변해서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평형을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1차 소비자가 어느 순간 많아졌어요. 그러면 생산자는 줄겠죠. 먹이가 되는 게 생산자니까. 대신 먹이가 풍부해진 2차 소비자는 늘어나고, 2차 소비자가 늘어나면은 1차 소비자는 먹이가 되니까 다시 줄 거고,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생산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잘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환경 변화하고 생태계를 보게 되면, 안정된 생태계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가 변해도 다시 평형을 회복할 수가 있지만, 과도한 환경의 변화는 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먹이 관계도 파괴를 하면서 생태계 평형을 깨트려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자연재해하고 인간의 활동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인간의 활동입니다. 자연재해는 태풍이나 홍수, 가뭄, 산불, 특히나 산불은 굉장히 서식지를 다 파괴시켜 버리죠. 산사태, 지진,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가 다 사라지고 개체수가 급감을 해서 생태계 평형 자체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으로는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 그래서 개발, 그러니까 생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점점 줄죠. 그리고 서식지가 단편화되기도 하고 하면서 특히나 환경 오염이 심해지게 되니까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도시화. 도시랑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숲을 훼손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우리 앞에서 했던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게 돼요.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건물들이 고층 빌딩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이 안에서 순환하지 말고 못하고 어떻게 돼? 갇혀요. 그래서 오염 물질이 도시 안에 갇혀져 있는, 그리고 이 콘크리트 건물들이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어떻게 다시 뿜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철에 보면 도심지의 기온이 산림이나 초원지, 농촌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이런 현상을 열섬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분별한 벌목, 나무를 너무 많이 베죠. 특히나 이제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라고 해요. 과합성을 통해서 산소 양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목재를 다 훼손하면 산림의 토양도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가 흙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토양의 유실이 심해진다는 말이에요. 숲이 훼손되면 숲에 많은 생물들도 다 사라지고 토양의 유기물이 다 씻겨 내려가서 사태로 생물의 토양의 서식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작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인구 증가로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숲이나 대평원을 경작지로 개발을 해버리면 숲이 줄어들죠. 그리고 서식지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태계도 불안정해지고 단순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질오염, 대기오염 같이 환경오염이 있는데, 생활하수, 축산 폐수,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분뇨나 이런 거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유기물이 많아요. 인산염 같은 유기물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고, 얘네들은 플랑크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리는 적조, 녹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낙동강의 녹조, 그 다음에 남해안이나 서해안의 적조. 그러니까 이게 녹색 플랑크톤이 증가하는 거고 적색 플랑크톤이 증가하는 게 녹조, 적조예요.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얘네들이 동물성 플랑크톤이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너무 해요. 호흡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증식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러면은 물 안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류나 폐류가 폐사래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생선들도 다 폐사할 수도 있고, 어류, 폐류 합쳐서 어폐류라고 하잖아요. 폐류는 조개류예요. 얘네들이 숨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어 버려요. 네. 그 다음에 공장 폐수에는 산성 물질이나 특히나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얘네들은 생물 농축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생물 농축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바로 사람이 먹게 됐었을 때 중금속 중독 같은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다음에 대기 오염은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도 심해지게 되고 기후대가 변하고 서식지 환경도 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장마가 더 이상 맞지 않고 우기, 건기로 나눠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도 원래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는데 남부지방이 지금 너무 따뜻해져서 여러분 한참 막 사과 값이 막 비싸고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너무 덥고 하는 바람에 요새는 오히려 이제 강원도 쪽에서 사과가 더 잘 재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개입을 해버려서 한번 생태계 평형이 깨져버리면 원상태로 다시 회복을 하기가 어떻다?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을 보게 되면은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요. 다시 얘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돼서 일단은 보호생물 종이나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멸종 위기종, 취약종, 위험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생태 보전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은 DMZ라고 해서 비무장지대가 있죠. 거기는 양쪽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그 다양성이나 생태계가 깨질 우려가 되게 큽니다. 사람이 닿지 않는 열대 우림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물 다양성도 상당히 높아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죠. 생물의 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천 복원 사업도 실시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도로 밑에 있는 거를 다시 복원해서 물이 흐르게 다시 바꿔놨죠. 도시의 열섬 현상, 열이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옥상 정원을 가꾸는 등 도심부에도 공원을 많이 놓으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해소가 되게 되고요. 환경 파괴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서 얘들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영향 분석을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 멸종 위기종을 보호한다든가 국제적인 거래를 금지한다든가 아니면은 보존 가치가 높은 어떤 환경들을 유지하려는 국제 단체들을 만들어서 국제 협약을 맺고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태계가 오래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0페이지 내신 탄탄 풀어봅시다. 자, 1번은 3, 2번에 3, 3번에 2, 4번에 3, 5번에 2, 그 다음에 6번은 보자. 위에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에너지 양이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까닭은 결국에는 이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가기 전에 하위 영양 단계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위 영양 단계에 생물들이 생명 활동을 위해 일부 에너지를 소비하고 열 에너지로 방출하여 일부분만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기 때문에가 되겠죠.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쓰고 그 다음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열을 방출하고 그러면서 일부 에너지만 넘어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상위 영역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1, 8번에 4, 그 다음에 9번은 그림은 두 생태계의 가와 나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보다 나가 훨씬 더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되어 있죠. 환경 변화로 생쥐가 사라졌었을 때, 생쥐가 사라졌었을 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 여기서는 생쥐가 사라지고 여기서 또 생쥐가 사라지게 되면 왼쪽은 어떻게 돼요? 먹이 그물이 되게 단순하죠. 근데 오른쪽은 먹이 그물이 복잡하죠. 근데 먹이 그물이 어떨수록 복잡할수록 훨씬 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자, 즉 먹이 그물이 복잡한 나의 생태계가 복원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정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먹이 연세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안정한 생태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4, 11에 5, 12에 2, 13에 5, 14에 1, 15에 4번이에요. 자, 질문 있으세요? 15번까지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1등급 도전은 1번에 2, 2번에 3, 3번에 3, 4번에 5.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네.